자, 여러분, 요즘 IT 업계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죠? 이른바 클라우드 윈터라는 혹한기가 불어닥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해설에서 살펴볼 이 기업은 다릅니다. 바로 최근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이 혹한기 속에서도 흑자 전환이라는 진짜 기적 같은 성과를 만들어냈거든요. 단순한 클라우드 관리 회사를 넘어서 미래 AI 산업 전체를 지휘하는 거대한 마에스트로로 변신하고 있는 이 흥미로운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다중 에이전트 시대, 그러니까 온갖 AI가 쏟아지는 지금 여러분의 AI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케팅팀은 챗 GPT 쓰고 개발팀은 코파일럿 돌리고 인사팀은 또 다른 AI를 도입하잖아요. 너도 나도 AI 쓴다고는 하는데 그 수많은 AI들을 정중앙에서 딱 쥐고 조율하는 곳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대 기업들은 엄청난 IT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수백 개의 AI 앱이랑 자율 에이전트들을 마구잡이로 돌리다 보니까 부서 간 데이터는 완전히 꽉 막혀버리고 라이센스 비용은 이중삼중으로 줄줄 새고 있죠. 게다가 심각한 보안 취약점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요. 악보도 없고 지휘자도 없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자기 악기만 있는 힘껏 연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혁신하려고 도입한 AI가 오히려 통제불능의 딜레마를 만들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기업들이 마주한 차가운 진짜 현실입니다. 그럼 이 혼란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갈지 오늘 해설의 전체 로드맵을 가볍게 짚어보겠습니다. 멀티 AI 시대의 도래를 시작으로 메가존 클라우드의 극적인 흑자 전환, 그리고 이 혼돈을 잠재울 AI 오케스트레이터의 부상, 실제 기업 현장의 혁신 사례들, 새로운 보안 체계, 마지막으로 향후 IPO 전략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섹션, 멀티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단일 도구 하나만 쓰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복잡한 에이전트 생태계로 기업 환경이 완벽히 바뀌고 있다는 점, 이 큰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탄탄한 기초 체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역사적인 재무 성과, 바로 흑자 전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과거와 현재의 전략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예전에 클라우드 전환 붐이 일었을 때 메가존은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상황은 완전 달랐잖아요. 글로벌 IT 투자가 확 줄면서 다들 생존을 걱정할 때 놀랍게도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 혹한기의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턱하니 달성했습니다. 무작정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완벽하게 증명해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1조 7,496억 원. 와, 엄청난 숫자죠. 창사 이래 최대치인 메가존 클라우드의 지난해 매출액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27.9%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거든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 매출 역시 처음으로 1,000억 원 선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들은 이제 그냥 국내에서 파이 나눠 먹게 하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한복판에서 쟁쟁한 플레이어들과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덩치와 기술력을 모두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 엄청난 이익을 끌어올렸을까요?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만 깔아주는 걸 넘어서 AI 관련 매출이 3,700억 원, 보안 사업 매출이 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단순히 서버 공간만 빌려주고 적은도를 받는 사업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뜻이거든요. 클라우드 위에 고도화된 AI를 얹고 그걸 또 철통같이 방어해주는 고부하 가치 사업으로 체제를 싹 바꾼 겁니다. 수익성을 극대화한 진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섹션, AI 오케스트레이터의 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골치 아픈 현대 클라우드와 AI의 혼돈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건지 그 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오케스트레이션. 단어가 조금 길죠? 아주 쉽게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아까 제각기 다른 악보를 보면서 불협화음을 내던 수십 개의 사내 AI들 기억나시죠? AI 오케스트레이션은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AI 모델과 에이전트들에게 정확히 똑같은 악보를 쥐어주고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연주하도록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바로 이 무법지대 같은 혼란스러운 환경에 등판한 중앙지휘자, 즉 마에스트로입니다.
각 조직의 목적에 딱 맞춰서 수많은 AI를 연결하고 물 흐르듯 매끄러운 업무 흐름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역할을 자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수많은 IT 기업 중에 왜 하필 메가존이지? 아주 치명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대기업 계열 IT 업체들은 보통 자기네 그룹사 데이터만 다뤄본 경우가 많잖아요. 한계가 명확하죠. 하지만 메가존은 독립적입니다. 특정 대기업에 얽매이지 않고 무려 8,000개가 넘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 그리고 200개 이상의 파트너와 직접 부딪혀 왔거든요. 이 천차만별의 날 것 같은 IT 환경을 직접 세팅하고 조율하면서 쌓아 올린 객관적이고 방대한 경험치, 이게 바로 AI 시대의 다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메가존만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성배 최고 AI 책임자가 직접 공개한 엔터프라이즈 AI 혁신 사례들입니다. 자, 이 조율된 AI가 현장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볼까요? JB 우리캐피탈의 심사 업무나 GC 녹십자의 보고서 작성 업무. 이거 예전에는 담당자가 일일이 서류 뒤적거리면서 며칠씩 야근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병목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메가존의 오케스트레이션이 딱 개입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기업 모두 소요 시간을 무려 80%나 확 날려버렸습니다. 단순한 일 처리가 빨라졌다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 거죠. 제대로 오케스트레이션된 AI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사례를 한번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기술이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옛날 IT 부서분들 매일같이 비밀번호 초기화해주세요. 시스템 에러 났어요. 이런 단순 문의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메가존은 바로 이 지점에 AI 기반의 IT 서비스 관리를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AI가 수백 건의 단순 요청을 알아서 척척 쳐내니까 핵심 인재들은 그런 소모적인 일에서 해방돼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돈이 되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432%. 사실 이 숫자 진짜 놀라운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여행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했잖아요. 하나투어의 고객 상담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었는데 만약 이 지휘자가 없었다면 아마 콜센터 인프라는 그 자리에서 마비됐을 겁니다. 하지만 메가존이 싹 조율해놓은 AI 상담 시스템이 들어간 덕분에 평소보다 4배가 넘는 그 엄청난 트래픽 폭증을 아무런 마찰 없이 아주 부드럽게 소화해냈습니다. 탄탄하게 조율된 인프라가 고객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완벽하게 증명한 베스트 프랙티스죠. 5번째 섹션입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고도로 조율된 AI 환경 속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위협,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보안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보안 전담 조직인 헤일로에서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예전에 쓰던 방화벽으로는 절대 못 막는 위협들이 현실이 됐다는 거죠. 특히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비대칭적 위협, 이거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회사 내부의 똑똑한 AI가 자기 혼자 일 처리한다고 알아서 외부망에 접속했다가 해커한테 역공격당해서 기업 1급 기밀을 빛의 족도로 유출해버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클라우드는 점점 복잡해지고 연결된 파트너는 늘어나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딥한 내부 위협을 옛날 방식의 보안 시스템으로 막는다? 어불성설이죠. 기업들도 이 끔찍한 공포를 확실히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400%라는 보안 부문의 폭발적인 연간 성장률입니다. 화려한 AI 도입,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보안 리스크에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거죠. 메가존 클라우드는 여기서 또 한 번 차별화를 줍니다. 그냥 AI 세팅만 해주고 빠지는 게 아니라 그 AI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막을 쳐주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니즈를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에 1년 만에 무려 4배 성장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AI 시대의 완벽한 가이드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IPO, 그리고 미래 성장 전략을 살펴보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염동훈 대표의 이 한마디,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한다. 이 자신감 넘치는 선언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투자금 좀 받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메가존은 지금 완전히 다음 레벨의 거대한 전쟁을 준비해 실탄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대규모 IPO로 확보할 그 천문학적인 자금, 다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한 그 압도적인 AI 오케스트레이션 통제력과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초격차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데 전면 투입될 겁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클라우드와 AI를 지휘하는 글로벌 통제 타워가 되겠다는 그들의 웅장한 마스터 플랜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막바지 퍼즐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통제불능 상태로 쏟아지는 이 혼돈의 시대, 흩어진 단원들을 하나로 묶어줄 지휘자도 없이 여러분의 기업은 과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의 질문은 어떤 AI를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 수많은 AI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가 증명해낸 이 치열한 오케스트레이션의 가치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꼭 한번 진지하게 대입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정말 대단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AI 주도권을 잡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최첨단 소프트웨어 혁명의 끝판왕인 인공지능이 정말 어이없게도 가장 고전적이고 물리적인 장벽에 꽉 막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전력망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 AI 산업을 팍팍 밀어주겠다고 AIDC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요. 막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대했던 장밋빛 미래와는 너무나도 다른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신을 외치는 소프트웨어의 이상과 그걸 무조건 뒷받침해 줘야만 하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뼈아픈 충돌. 오늘 이 꽉 막힌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67%. 여러분, 이 압도적인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전국에서 들어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신청 중에서 철저하게 수도권에만 쏠려 있는 비율입니다. 전체 신청 건수가 수백 건인데 그중 절반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오직 서울과 그 주변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고요? 기업 입장에선 사실 너무 당연하거든요. 에이스급 IT 인재들 데려오고 기존 인프라 최대한 활용하려면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수도권의 전력망이 이미 한계치를 뚫고 나가서 더 이상은 단 1kW도 감당할 수 없는 완전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단 한 곳도 더 받아줄 수 없는 꽉 막힌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모든 갈등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AI의 숨겨진 장벽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클라우드 서버 어딘가에 둥둥 떠있는 멋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하이퍼스케일 AIDC, 즉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건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고성능 컴퓨터 몇 대 모아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연산을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려야 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에요. 그러려면 수십에서 수백 메가와트에 달하는 전기가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수백 메가와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기를 건물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킨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엄청난 전기를 감당하려면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송전선과 변전소가 필수적이겠죠? 결국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고 자라는 거대 인프라고요. 튼튼한 전력망 없이는 그 어떤 천재적인 AI도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고작 1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전국에서 전력 사용 신청이 무려 290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업계 수요가 말 그대로 화라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지난 5월 7일에 국회가 이른바 AIDC법을 전격 통과시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사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엇박자가 납니다. 이 법안이 공포 후 9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어서 실제로는 올해 말이나 돼야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글로벌 AI 경쟁은 지금 당장 1분 1초가 급한데 폭주하는 시장의 속도를 법과 제도가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도권 집중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계가 이렇게 애타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지울 수 없는 걸까요?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290건의 전력 요청 중에서 무려 195건, 전체의 딱 67%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95건으로 33%에 불과하죠. 앞서 말씀드렸듯 기업들은 인재 확보나 네트워크 지연 문제 때문에 무조건 수도권을 원합니다. 이건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업계의 이런 간절한 선호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도권 지역의 전력망 여유 용량은 말 그대로 숫자 0, 완전히 꽉 차버린 상태입니다. 전기를 더 주고 싶어도 꽂아줄 콘센트 자체가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주 팽팽하고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수도권을 보면요, 기업들 수요는 터져나가는데 그걸 받쳐줄 전력망은 포화 상태로 꽉 막혀 있죠. 반대로 비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처음 수요는 좀 낮지만 발전소들이 주로 지방에 몰려 있어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여유 용량은 아주 넉넉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가 있는 곳이 지방뿐이니까 자꾸 내려가라고 하고 기업들은 굳이 거기까지 가기를 꺼려하고 이 답답한 줄다리기가 끝낼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전력망 결국 선이 문제다 입니다. 이제 복잡한 법 얘기는 잠깐 내려놓고 이 모든 병목 현상의 가장 원초적인 원인, 바로 물리적인 송전선, 그 자체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기업들이 지자체랑 씨름해서 겨우겨우 건축 허가를 받아냅니다. 2단계로 까다로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과하죠. 자,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입니다. 3단계로 넘어가서 주변에 송전탑 세우고 송전선 끌어올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4단계에서 물리적인 케이블을 땅에 묻든 공중으로 띄우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단계, 4단계에서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수백억 원 들여서 번쩍번쩍한 건물 지을 허가는 다 받았는데 막상 밖에서 전기 끌어오는 선을 못 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원 안 들어오는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현재 수도권 주변에 추진 중인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 중에 송전선이나 송전탑 설치 허가가 떨어진 곳?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진짜로 제로예요. 국가가 나서서 AI 육성하겠다며 ADC법까지 만들었는데 막상 실무 인허가 도장을 쥔 지자체나 관계 부처들은 수도권에 선 까는 건 절대 안 돼 하면서 꽉 막고 있는 거죠. 사실상 니네 알아서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전기는 안 주겠다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압박인 셈입니다. 아니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다면서 왜 이렇게 손발이 안 맞냐고요. 이게 다 권한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떻게든 AI 산업 키우려고 AIDC법으로 전폭적으로 밀어주려 하죠. 근데 막상 전선 깔게 해주는 인허가 권한은 기후에너지부의 전원개발 촉진법 소관입니다. 거기다 배전, 송전망 같은 실질적인 전력 분배 권한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권한이에요.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구조죠. 법에서 아무리 AI 지능을 외쳐도 결국 전선줄 지고 있는 다른 부처들이 도장 안 틱어주면 기업들은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완벽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네 번째 파트, 반쪽짜리 혜택과 비용입니다. 방금 보신 그런 복잡한 부처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야심차게 나온 AIDC법이 품고 있는 진짜 치명적인 맹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이 새 법안이 업계에서 볼멘 소리를 듣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혜택이 몽땅 비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수도권에 남으려면 기약 없이 150일 이상 걸리는 전력 영향 평가를 무조건 거쳐야 하고요.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완전 페널티를 받는 거죠. 반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골치 아픈 영향평가 면제해주죠. 세금 확 깎아주죠. 신용보증까지 팍팍 밀어줍니다. 자, 아까 전체 수요의 67%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은 정작 기업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에만 당근을 던져주고 있으니 현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법안을 만드신 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꽉 막힌 전력난을 좀 우회해보려고 묘안을 넣은 게 바로 제20조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전력망 안 거치고 직접 사서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도 딱 맞고 되게 친환경적이고 좋아 보이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 그 뼈아픈 근본적인 딜레마를 생각해 보자고요. 재생에너지를 직접 살 권리를 주면 뭐합니까? 그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 건물까지 전기를 끌어올 물리적 송전선 깔 허가를 안 내주는데 결국 이 직접 거래 조항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빈 껍데기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허가 받고 선을 깔았다고 쳐볼게요. 그래도 이 숫자 앞에서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힙니다. 200원, 킬로와트 시당 200원. 이게 지금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할 때 감당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단가 수준입니다. 전기 먹은 하마인 그 거대한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이 비싼 재생에너지로만 100% 돌린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비스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매달 날아오는 천문학적인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서버를 돌리면 돌릴수록 오히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늪에 빠질 겁니다. 혜택이라고 던져준 조항이 사실상 독이 든 성배나 마찬가지인 거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계의 속을 새카맣게 태우는 거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명색이 AIDC 특별법이라면서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최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특구 요건은 정확히 뭔지 같은 진짜 알맹이들이 쏙 빠져 있어요. 이 중요한 결정들을 무려 9개월 뒤에나 윤곽이 잡힐 막연한 대통령령으로 몽땅 밀어버렸거든요. 만약 나중에 이 기준이 너무 빡빡하게 나오면 막대한 자본력 없는 중소형 데이터 센터들은 이 반쪽짜리 혜택마저도 튕겨져 나가서 그냥 고사할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업계가 불안에 떠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5번째 AI 인프라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법률과 꽉 막힌 물리적 인프라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쭉 짚어봤는데요. 그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산업계 현장에서는 당장 뭘 해달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답답한 기업들이 타겟책으로 내놓은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전원개발 촉진법 좀 시급히 고쳐서 전력설비 설치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달라는 겁니다. 둘째,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무조건 연결해 주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서 건물 다 지어놓고도 전기 못 받는 그 치명적인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거고요. 셋째가 꽤 흥미로운데요. 비싸고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직거래만 고집할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빵빵하고 단가도 훨씬 싼 원자력 발전 전기도 직접 살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현재 꽉 먹힌 규제벽을 어떻게든 뚫고 살아남아 보려는 현장의 아주 치열한 목소리들이죠. 자, 오늘 다룬 내용을 싹 한번 정리해보죠.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만든 새로운 AIDC법. 분명 다가올 거대한 AI 시대를 맞이할 국가적인 뼈대를 세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똑똑히 확인했잖아요. 인류 최고의 최첨단 소프트웨어 산업이 역설적이게도 땅 파고 철탑 세우는 가장 고전적으로 무거운 전력망이라는 하드웨어에 단단히 발목 잡혀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매끄러운 법조문 몇 줄만으로는 동네 주민들 설득해서 굵은 케이블을 수십 킬로미터씩 가는 그 거칠고 복잡한 현실 문제를 절대 단숨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매일 피말리게 뛰고 있는 실무자들의 타들어가는 속마음이 이 한 문장에 아주 날카롭게 꽂혀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나는데 정작 전기를 가져올 선을 놓을 수 없으니 AIDC법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최첨단 건물 번듯하게 올려놨는데 전기 연결할 굵은 선 한 가닥을 못 끌어와서 그 비싼 건물을 그냥 유령의 집처럼 방치해야 한다면 현장 담당자들이 느낄 그 캄캄한 좌절감과 깊은 한숨이 이 짧은 문장 안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거대한 딜레마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그 원대한 AI 산업의 미래가 고작 이 투박하고 단순한 전력 케이블 하나에 막혀서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무한한 가상 공간을 향해 뻗어나갈 것만 같던 우리의 화려한 디지털 미래가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땅속 그리고 철탑 위를 지나는 너무나 물리적이고 낡은 인프라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사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오늘 이 분석이 그 눈부신 기술 혁신 이면에 가려진 진짜 현실의 과제들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최첨단 산업과 고전적 전력망의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우리 모두가 예리한 시선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다룰 주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산업 그리고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엄청난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걸 쓰면서 와 진짜 똑똑하다 하고 감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바로 전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 심각한 전력 조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과연 이 법이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꽉 잡는 함정일까요? 오늘 현장의 생생한 숫자들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00메가와트. 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굴리는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딱 한 곳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전력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전기가 일주일 내내 24시간 단 1초의 깜빡임도 없이 완벽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똑똑해질수록 이 거대한 센터들은 그야말로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 쫙쫙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다룰 핵심 주제들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첫째, AI 시대의 전력 함화. 둘째, 야심찬 AIDC법의 등장. 셋째, 직거래의 치명적인 청구서. 넷째, 발전 원가와 숨은 비용. 다섯째, 원전이라는 딜레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AI 산업의 과제까지 싹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AI 시대의 전력 함화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곳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 건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사무실은 퇴근하면 불 다 끄잖아요. 근데 여긴 퇴근이 없어요. 수만 대의 고성능 서버들이 막 열을 뿜어내니까 그걸 식히려고 거대한 에어컨, 즉 냉각 시스템이 1년 365일 미친 듯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일반 건물보다 수십 배의 전기를 쓰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시설을 돌리는 돈의 거의 절반, 무려 40에서 50%가 그냥 전기요금으로 나갑니다. 인건비나 장비값보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결국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구하는 건 이 업계에선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기업의 생존, 목숨이 달린 문제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이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야심찬 AIDC법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전기가 모자라다고 아우성치는데 정부도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그래서 지난 5월 7일 아주 중요한 법안 하나를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업계에서 일명 AIDC 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제20조입니다.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무조건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통해서만 전기를 사는 게 아니라 친환경 발전소랑 AI 데이터 센터가 서로 우리끼리 직거래할까 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게 길을 뻥 뚫어준 거예요. 정부 딴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게 전력 고속도로를 깔아줬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 통과되고 나서 현장 반응이 정부 기대랑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정부는 자, 이제 재생에너지 안정적으로 구해다 쓰세요 했는데 막상 계산기 두드려본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예 이 법안을 두고 이건 규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현 시장 구조에선 적자를 굳혀버리는 독소 조항이다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아니, 전기를 마음대로 사게 해줬다는데 왜 기업들은 오히려 비명을 지르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 번째 섹션, 직거래의 치명적인 청구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숫자 싸움이잖아요. 현실적인 비용 계산을 한번 해보죠. 데이터 센터가 이 정도면 적자는 안 본다 하는 마지노선, 즉 손익분기점을 볼까요? 중소형 데이터 센터는 킬로와트 시당 150원, 덩치를 엄청 키워서 그나마 효율을 쫙 뽑아낸 하이퍼스케일 센터가 220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로 열린 직거래 시장에서 태양광 전기를 사오면 얼마일까요? 와, 무려 250원입니다. 가장 효율 좋은 초대형 센터의 한계치가 220원인데 사오는 원가 자체가 250원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센터 문을 열고 서버를 켜는 그 순간부터 숨만 쉬어도 그냥 마이너스가 찍히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설마 이게 다일까요? 태양광 말고 대규모로 팍팍 공급할 수 있는 해상풍력은 어떨까요? 현장에서 받아본 청구서를 보면 진짜 말문이 막힙니다. 킬로와트 시당 300원을 그냥 훌쩍 넘어버려요. 이러니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직거래하라는 건 그냥 우리 보고 적자 내고 망하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하소연하는 게 절대 엄살이 아니었던 거죠. 네 번째 섹션, 발전 원가와 숨은 비용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들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맨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원가 엄청 싸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오는 청구서만 이 모양이냐는 거죠.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순수하게 전기를 만드는 원가 자체는 태양광이 122원, 해상풍력이 238원 정도입니다. 아까 태양광 공급가가 250원이라고 했죠? 아니 원가가 122원인데 도대체 왜 최종 가격은 2배가 넘는 250원 뻥튀기가 된 걸까요? 도대체 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잃어버린 비용의 비밀은 바로 이 4단계를 거치면서 다닥다닥 붙는 숨은 비용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순수 발전 원가. 뭐 여기까진 오케이. 두 번째, 친환경 전기 썼다는 프리미엄 딱지, 즉 REC라는 인증서를 돈 주고 또 사야 합니다. 세 번째, 저 멀리 산이나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도심까지 끌고 오려면 철탑 세우고 전선 깔아야죠. 이게 개통 연결 비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진짜 골칫거리인데 해지거나 바람 안 불면 전기 뚝 끊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끊기면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백업용 배터리나 가스 발전기를 무조건 달아놔야 합니다. 이 엄청난 리스크와 추가 비용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 원가의 2배가 넘는 기형적인 가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글로벌 무대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딱 나옵니다.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봤더니 한국은 태양광이 최대 2.5배, 육상풍력은 3배, 해상풍력도 2.4배까지 비싸요. 뭐 국토도 좁고 바람질도 좀 아쉬운 지리적 한계가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AI 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피 튀기게 싸우는 무한 경쟁 시장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가벼운 운동화 신고 육상 트랙 달리는데 우리 기업들은 남들보다 3배나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칭칭 감고 뛰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난관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5번째 섹션. 원전이라는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비용 장벽 앞에서 벼랑 끝에 몰린 업계가 그래, 유일한 답은 이거다 하고 쳐다보는 곳이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숫자 차이 한번 보세요. 재생에너지가 막 250원, 300원 할 때 24시간 끄떡없이 돌아가는 원전의 발전 단가는 60원에서 80원 사이입니다. 재생에너지의 3분의 1, 많게는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절실한 해결책 아닙니까? 근데 아뿔싸, 여기서 완전히 법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번에 정부가 직거래하라고 길터준 그 법안, 딱 재생에너지한테만 허용해 준 거거든요. 정작 데이터 센터들이 목을 메고 원하는 그 싸고 안정적인 원전 전기는 직거래 루트가 꽉 막혀 있습니다. 결국 원전 전기 쓰려면 예전처럼 한전통해서 비싼 산업용 전기 요금 다 내고 써야 합니다. 비싼 에너지는 자, 편하게 직접 사세요 해놓고 진짜 필요한 싼 에너지는 그건 안 됩니다 하고 막아버린 정말 아이러니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면 뭐 기술 발전하면 좀 싸지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기술이 좋아져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후훅 떨어진다고 쳐도 데이터 센터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이 언제냐? 무려 2050년 이후라고 합니다. 와, 장난 아나요? 당장 내일 새로운 AI 모델이 펑펑 터져 나오고 빅테크들이 1초를 다투며 인프라를 짓는 판에 2050년까지 기다리라는 건 사실상 그냥 장사 접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마지막 6번째 섹션, 이 모든 상황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한국 AI 산업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기업 한두 곳이 돈 좀 못 벌고 많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관계자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장 한국 온다 쳐도 이 재생에너지 가격으로는 절대 수지 타산 안 맞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글로벌 거인들은 RE 100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생에너지만 써야 한다는 정책을 밀고 있단 말이죠. 원전이 아무리 싸도 못 씁니다. 그런데 한국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비싸면 아무리 돈 많은 글로벌 자본이라도 한국에 와서 데이터 센터 지어봤자 손해만 보는데 못하러 오겠습니까?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패스하게 만드는 진짜 무시무시한 투명 장벽이 세워져 있는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쭉 짚어본 이 팩트와 숫자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기형적인 에너지 가격 구조 그리고 반쪽짜리 법안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거인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 치열한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50년까지 기다리기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좋은 법 하나 뚝딱 만들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진짜 숫자가 맞춰지고 경제성이 나오도록 우리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이 복잡한 퍼즐에 맞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지금 전 세계 기술 지형의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어느 회사가 코딩을 조금 더 잘하는지, 누가 이메일을 더 그럴듯하게 써주는지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진짜 현실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경쟁은 기업의 업무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고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생태계를 장악하며 심지어 국가의 안보와 국방 체계까지 집어삼키는 아주 복잡한 다중전선의 패권 전쟁으로 급격히 진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통해 이 거대한 변화가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의 AI 전쟁이 아직도 누가 더 똑똑한 챗봇을 가졌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챗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AI가 말귀를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보면서 정말 열광했죠. 하지만 초기 생성형 AI가 주던 그 신기함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최신 데이터를 보면요. 전장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였어요. 이제는 단일 챗봇 서비스 하나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프라, 그리고 생태계 그 자체를 누가 통째로 지배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으로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흐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AI 시대의 검색 엔진 전쟁이 이제 운영체제와 개인 비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의 이 날카로운 평가는 지금 벌어지는 격변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요. 컴퓨터에 띄워진 웹 브라우저 창 하나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런 가벼운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기기의 심장부, 즉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앱들을 연결하는 가장 밑단 인프라를 장악하기 위한 쟁탈전인 거죠. 생태계의 기반을 지배하는 자가 곧 AI 시대의 모든 파일을 독식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치열한 전장을 세 가지 핵심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시장, 두 번째는 플랫폼 장악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스케일이 큰 국가 안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선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전선은 기업 시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엔트로픽의 엄청난 대반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진짜 흥미롭습니다. 시장 데이터 업체 램프에서 발표한 AI 인덱스인데요. 기업 내 AI 도입 비율을 보면 엔트로픽이 34.4%를 기록하면서 32.3%에 그친 오픈 AI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램프는 기업용 신용카드랑 지출 관리 플랫폼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즉, 이 수치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자기들 지갑을 열어서 어느 AI에 진짜 돈을 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결제 데이터란 뜻이에요. 절대 강자였던 오픈 AI가 이 B2B 시장에서 역전당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엔트로픽의 클로우드가 가진 압도적인 정보 처리 능력 때문입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법률 계약서나 어지러운 재무제표를 환각 현상 없이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그 능력이 실제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겁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컨설팅 펌 PwC와 엔트로픽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단순히 몇몇 부서에서 테스트해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 직원 무려 3만 명이 클로드 코드를 실무에 바로 투입해서 사용합니다. 게다가 이걸 글로벌 조직 전체로 확산시킬 계획이고 아예 두 회사가 공동으로 AI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편리한 소프트웨어 구독권 하나 끊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컨설팅 방법론부터 기업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AI를 중심으로 밑바닥부터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전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AR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사용자가 질문하면 그럴듯한 답안지 하나 써주는 단순한 도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AI는 알아서 복잡한 재무 업무를 다단계로 기획하고 이 소프트웨어 저 소프트웨어로 옮겨다니며 법률 문서를 검토해 바로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이른바 AI 에이전트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운영 플랫폼으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이제 기업 시장의 승패는 누가 더 매끄러운 문장을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의 복잡한 운영체제를 통째로 자동화하는 메인 엔진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넓혀서 두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매일 쓰는 기기들, 바로 플랫폼 장악력입니다. 이 무대에서는 애플과 오픈 AI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처음에 오픈 AI는 내심 이런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자신들의 챗 GPT가 애플의 시리 그리고 iOS 생태계 전체에 독점적으로 탑재되는 거예요. 수십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를 단번에 흡수해서 모바일 시대의 유일무이한 AI 엔진으로 군림하려는 아주 거대하고 야심찬 전략이었죠. 하지만 생태계의 제왕 애플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 리가요. 애플은 챗 GPT 하나만 쓴 게 아니라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까지 줄줄이 끌어들이는 다중 모델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한간에는 이 결정 때문에 양측 사이에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하죠.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방어 수순입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굳건한 성벽을 외부 기업의 기술 하나에 통째로 의존하게 두는 건 애플의 비즈니스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리스크니까요. 애플이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AI 모델을 직접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건 단순히 고객 편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전략이에요. 바로 AI 모델의 범용화를 가속시킨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아이폰 설정 탭 하나만 틱 누르면 챗GPT에서 제미나이로 또 클로드로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초고대 AI 기업도 애플 플랫폼 위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쥘 수가 없게 됩니다. 모바일 주도권을 독식하려던 오픈 AI에게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반토막 나는 가장 뼈아픈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판을 끝까지 키워보겠습니다. 기업, 플랫폼을 넘어선 가장 높은 차원의 세 번째 전선, 바로 국가 안보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빅테크들의 비즈니스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 그 자체예요. 미국 상무부는 최근 아주 강력한 조치를 꺼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XAI 같은 거대 기업들이 새로운 AI 모델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무조건 정부에 먼저 가져와서 사전 검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반적인 품질 테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AI가 혹시나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 제조법을 스스로 추론해내진 않는지, 국가의 전력망이나 금융망을 마비시킬 사이버 공격 코드를 짜낼 수 있는지를 이 잡듯이 뒤지는 고강도 레드팀 테스트입니다. AI가 자칫하면 국가의 존립 자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극도의 위기감이 이런 전례 없는 강력한 통제 조치로 이어진 거죠. 이 안보 전선을 들여다보면 실리콘밸리 기업들 내부의 철학적 갈등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AI 기밀 네트워크 계약 현황을 보면 극명하게 갈려요.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최첨단 AI 기술을 현대 군사 인프라에 빠르게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트로픽의 행보를 보세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헌법적 AI라는 강력한 안전 원칙을 내세우면서 AI가 감시 시스템이나 자율살상 무기에 쓰이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적 활용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방식이 우리 인류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길일까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는 이 거대한 질문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AI 생태계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이제 AI 전쟁은 누구의 기술이 더 똑똑한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누가 기업의 실제 자금줄을 움직이는 인프라가 될 것인가? 누가 수십억 명의 모바일 접근 권한을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안보 네트워크와 결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기업의 이윤, 플랫폼의 생존,
그리고 국가 안보를 가로지르며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새로운 동맹과 견제의 역학이 결국 우리 미래 생태계의 규칙을 어떻게 완성하게 될까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이 다중전선의 행방 앞으로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 그리고 인류 최첨단 기술인 AI.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해설 시간에는요, 우리 군의 방위 체계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만나는 지점,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안보나 미래 AI 산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룰 이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첨단 AI를 국가 방위에 어떻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현대전에서 AI 도입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거든요. 그런데 군사 기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극도로 예민한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나 심지어 다른 나라 AI 모델에 덥석 맡길 수는 없겠죠. 말 그대로 완벽한 데이터 주권을 꽉 지키면서 군사력도 확 끌어올려야 하는 진짜 엄청난 난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1번, 국방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2번, 독파모 프로젝트가 대체 뭔지. 3번, SKT의 기술력. 4번, 민간 협력 시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KAI 생태계의 미래까지. 굵직하게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국방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디지털 전환의 중대한 분기점부터 짚어보죠. 시계를 잠깐 지난 5월 14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거든요. 국방부, 과기정통부, 그리고 SKT. 이렇게 세 곳이 모여서 MOU를 맺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곳, 기술 정책을 충고하라는 곳, 그리고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업. 이 셋이 뭉쳤다는 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 국방 특화 AI를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국방 AX입니다. AX가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인공지능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군부대 컴퓨터에 새 소프트웨어 하나 깔아주는 그런 흔한 업데이트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 작전, 군수 지원까지 군의 모든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자체를 AI 기반으로 통째로 엎어버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군의 두뇌 자체를 AI로 싹 갈아 끼우는 셈이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럼 그 중심에 있는 독파모 프로젝트란 과연 뭘까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독파모. 이게 줄임말인데요. 과기정통부가 밀고 있는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 쫙 그어야 할 단어는 바로 독자입니다. 챗GPT 같은 해외 빅테크에 기대지 않고 진짜 우리 기술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만의 AI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방은 보안이 생명인데 정보 유출 걱정 없는 우리만의 자체 모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5월 MOU가 왜 그렇게 난리였냐? 바로 이 정부 주도의 독파모 프로젝트가 군사 분야에 들어가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맨날 연구소나 민간 영역에서만 만지작거리던 우리 독자 AI 모델이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철저한 군사 인프라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첫걸음인 거예요. 우리 AI 기술이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실감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파트, 이번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술적 엔진 역할을 하는 SKT의 압도적인 AI 기술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190억. 와, 여러분 이 엄청난 숫자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SKT가 자랑하는 초거대 AI 모델의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 개수입니다. AI에서 이 파라미터는 사람 뇌의 시냅스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많을수록 훨씬 더 똑똑하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190억 개. 국내 최초로 5천억 개를 뚫었다는 건 사실상 SKT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 내놔도 전혀 밀리지 않는 엘리트급이라는 걸 숫자로 빡 증명해 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어마어마한 두뇌의 이름이 바로 AXK1입니다. SKT 정예팀이 이 엄청난 LLM 역량을 무기로 이미 지난 1월에 정부 독파모 프로젝트 2단계 평가를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국가검증 과정에서
우리 기술 이 정도다 하고 제대로 실력을 입증한 거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탐나는 파트너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 거대한 인공지능을 보안 꽉꽉 막힌 폐쇄적인 군사망에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여기서 SKT의 진짜 마법 같은 엔지니어링이 3단계로 들어갑니다. 첫째, 그 무거운 모델을 가볍게 깎아내는 경량화 기술을 씁니다. 둘째, 거기에 국방부가 준 아주 귀한 기밀, 국방 데이터를 과외하듯이 집중적으로 학습시키죠. 마지막으로 실제 작전 환경에 딱 맞게 최적화 세팅을 하는 겁니다. 몸집은 가볍게 줄이면서 군사 지식은 꽉꽉 채워 넣는 맞춤형 특수부대 AI를 만드는 거죠. 자, 네 번째. 이렇게 뭉친 정보와 민간 기업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내는지 볼까요? 이 부분은 진짜 기가 막힌 전략적 교환입니다. 한쪽에서 정부, 그러니까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엄청나게 귀한 GPU 자원과 특급 국방 데이터를 쫙 깔아줍니다. 쉽게 말해 원재료를 대는 거죠. 그럼 반대편에서 SKT는 앞서 말한 초거대 LLM, 깎고 다듬는 경량화 기술, 그리고 이걸 쌩쌩 돌릴 GPU AAS 인프라를 딱 제공하는 겁니다. 서로의 아쉬운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교과서적인 민관 협력 모델입니다. 여기서 잠깐 방금 나온 GPU AAS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요즘 거대 AI 하나 돌리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비싸고 열 많이 나는 그래픽카드를 군부대가 일일이 사서 서버실을 차린다?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SKT가 이미 빵빵하게 구축해 놓은 고성능 GPU 인프라를 클라우드처럼 빌려 쓰는 겁니다. 이 거대한 뼈대를 SKT가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특화 AI를 신속하게 뚝딱뚝딱 만들어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각 기관들 속마음 한번 볼까요? 먼저 국방부 전준범 국장님 말씀입니다. 국방 특화 AI 모델을 신속히 개발하고 실증해서 국방 AX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다. 군의 입장에서 가장 꽂혀있는 키워드는 명확해요. 무조건 신속함, 그리고 실질적인 도약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민간 기업의 급빠른 속도감을 군의 혁신에 그대로 가져다 이식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국가기술 생태계를 고민하는 과기정통부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최동원 정책관님은 우리 독자 AI 기술이 국방 현장에 본격 활용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했거든요. 이분들 목표는 이 국내 AI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잘 굴러가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군대라는 엄청나게 크고 확실한 고객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AI 기업들 기술 고도화 속도에 어마어마한 부스터가 달리겠죠. 그럼 기술을 주는 쪽 SKT는 어떨까요? 김명국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보안이 중요한 금융, 제조, 의료 등 영역으로 확산해서 KAI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SKT한테 이번 국방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하는 겁니다. 가장 뚫기 힘들고 보안 깐깐한 군사 분야에서 확실하게 기술력을 증명해낸다? 그럼 나중에 은행이나 병원 같은 핵심 산업으로 진출하는 건 정말 훨씬 수월해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KAI 생태계의 미래와 다가올 기술 경쟁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한번 슬 훑어볼까요? 1월에 SKT가 2단계에 진출하면서 멋지게 시동을 걸었고요. 2분기에는 국방부가 약속한 막대한 GPU 자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속도의 끝은 폭주기관차처럼 8월 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과기정통부의 진짜 혹독한 독파무 2차 단계 평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8월 평가가 장난이 아닌 게 그냥 안전한 연구실에서 AI가 똑똑하네 수준인지 보는 단순 검증이 아닙니다. 정부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볼 건 실제 산업 현장 확장성과 활용 능력이에요. 흙먼지 날리는 진짜 작전 환경이나 정신없이 돌아가는 산업 현장에서 이 AI가 먹통이 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지 그 실전 능력을 아주 철저하게 털어보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무대에 SKT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2차 평가에 진출한 정예팀이 무려 4곳이에요. SKT, 막강한 저력의 LG AI 연구원, AI 스타트업계의 최고봉인 업스테이지, 그리고 모티프 테크놀로지스까지. 이건 그냥 회사 하나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무대 안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챔피언스 리그급의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기술 전쟁이자 축제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마지막 이 질문 하나로 딱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방위의 데이터 주권 확보, 과연 대한민국 KAI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할 최종 시험대가 될까요? 군대라는 가장 극단적이고 닫혀있는 환경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AI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걸 증명해낸다면 그것만큼 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곧 다가올 8월의 평가 결과, 그리고 앞으로 이 KAI 생태계가 어떻게 세상을 휩쓸며 바꿔나갈지 우리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자고요. 지금까지 자료 해설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